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명사를 만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과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명사 온 인터뷰입니다. 국내 정세와 외교 관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가관계 기상도, 오죽하면 외교와 통상 분야는 총과 칼만 없을 뿐 사실상 전쟁터와 다름없다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40년 넘게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관록을 쌓아오신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직접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다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82년도에 입부를 해서 작년 말에 퇴직을 했으니까 횟수로 진짜 40년 좀 드물게 공직자로서는 좀 드물게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로 이제 외교부에 들어가서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면서 주로 이제 경제통상 분야로 주로 다루게 됐었는데요. 외교부 차관을 하긴 했지만 이제 외교관들의 꽃은 역시 대사직입니다. 그래서 주 모로코 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퇴직 직전에는 주 제네바 대사를 했는데, 제네바가 국제기구가 많이 있는 이제 아주 그 스위스에 있는 도시인데, 국제기구가 그 유엔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자 외교의 일종의 뭐 메카다, 중심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네바에는 우리 WHO도 거기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2000년에서 2010년대 한미 FTA, 한 EU FTA를 포함해서 각종 자유무역 협상 또 경험이 많은 경제통상 전문가이신데, 협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그때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통상의 좀 전성기라 할까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는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외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종전에는 이제 WTO로 대표되는 다자 통상 체제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사실 그 FTA는 이제 지역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그룹보다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그런 FTA, WTO 체제가 바람직하다 해서 우리가 FTA에는 가담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지역 그룹으로 이렇게 진용을 짜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많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우리도 이 FTA라는 큰 대세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다 해서 약간 좀 다른 나라보다는 뒤늦게 FTA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 시기에 마침 제가 그 과장 국장을 거치면서 실무적으로 FTA 협상에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뭐 통상이 뭐 FTA뿐만 아니라 다른 협상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통상 이슈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이슈인데, 왜냐하면 그 무역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시장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시장 개방이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에 좋다 하는 거는 다 동의를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서 분야별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외국 기업들과 또 외국 상품들과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게 힘들다, 버겁다 하는 그런 또 의견을 가진 이 섹터들, 부문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 개방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또 오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방에 대해서 좀 저항하는 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고 해서, 이 국내의 이해관계,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런 그 그룹들을 어떻게 이해를 잘 조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해외 진출을 통해서 무역을 정진해서 국부를 창출하느냐 하는 거하고 두 개를 잘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작업이 좀 어렵고, 실제로 FTA 협상할 때도 그 상대방과 이렇게 협상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국내의 그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걸 어떻게 잘 조화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 조율을 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난관을 뚫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한미 FTA 또 한EU FTA 다 체결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나라가 세상에 좀 흔치는 않습니다. 양 큰 경제 대국과 FTA를 맺은 나라가 뭐 아직까지는 거의 뭐 유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교적 그 성공적으로 우리가 통상 정책을 수행하는데 좀 그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의료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한미 FTA 당시에 보면 뭐 다른 국민들이 분야별로 반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힘든 과정이 많은 걸로 했는데 그걸 다 이렇게 극복하고 또 훌륭하게 성공을 시켜서 정말 대단히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의료 분야에도 상당히 국민들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제 우리처럼 이 건강보험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 기존의 우리 의료 시스템이 좀 망가지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거는 사실 또 FTA 협상을 통해서 적절하게 보호할 거는 보호하고 또 이렇게 개방할 거는 개방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지금 한미 이제 FTA가 출범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뭐 그것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의료계에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안 들리는 거로 봐서 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즉 2000년대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은 이제 그 한참 공부하고 후진들 양성하고 할 때인데 그때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가서 의료를 좀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이 갔다 오고 또 가서 고생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이나 일본에서 장기 이식도 받고 수술 받으러 와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뭐 이런 병을 고치는 굉장히 그 좋은 일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국부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며칠 전에도 우리 국제 위암학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만 한국이 그 위암 이런 분야는 거의 뭐 치료 성적 그다음에 진단률 이게 세계에서 1번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역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외국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뭐 어떻게 보면 그 FTA 이런 거에 아주 포지티브한 면으로 봐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도 이제 외교관으로서 해외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한국의 뭐 모든 좋은 점들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하지만 특히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의료 시스템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중동이라든지 뭐 러시아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분들이 의료 관광이라나요? 뭐 이렇게 네,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관광도 하면서 또 높은 수준의 의료 치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그런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 외교관 입장에서는 자랑스럽죠. 해외 나가서 한국 의료에 대해서 뭐 우리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 그 수준 높은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외교관들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결국 그런 어떤 나라의 국가의 그런 기초가 탄탄해질 수 있는 거는 우리 차관님처럼 이렇게 외교를 열심히 해서 또 우리가 가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어려운 난관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 뭐 재밌는 외교관 얘기 있으시면.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우선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제 옮겨 다녀야 되니까요. 네. 국내에 뿌리를 제대로 두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우선 이사도 많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애들 교육 문제도 좀 있고, 그러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애들이 뭐 국내에서 전학을 해도 이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나라와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특히 국내에는 뭐 한국말을 쓰지만 또 해외 나가서는 또 영어로 그 교육을 받는 환경이다 보니까 교육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특히 이제 부모로서는 뭐 애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좀 쓰게 되고, 뭐 그러나 뭐 외교관으로서의 또 기본적인 임무가 있기 때문에 뭐 선진국도 가고 후진국도 가고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큰 그 목표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게 외교관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되는 거는 결국 뭐 여러 가지 팩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외교가 그죠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혹시 뭐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요. 네. 그래도 이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상대방 국가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좀 쌓다 보면은 나름대로 좀 노하우를 할까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외교관이라고 그러면 보통 선입관념이 뭔가 이렇게 좀 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조금 남을 좀 속일 수도 있고 또 예 그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성취해내는 그런 선입관념을 또 실제로 가지기 쉬운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외교관으로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원칙이라 할까 철학이라 할까 하는 거는 역시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라는 게 크게 보면 국가 간의 관계지만 그거를 이 관리하는 거는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외교관과 외교관, 정치인과 정치인인데 역시 신뢰가 중요한 것 같고 그 신뢰의 밑바탕에는 역시 성실함과 정직함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신뢰를 잘 얻고 또 그 믿음을 주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렇게 정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하는 것을 해가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도 그죠 외교뿐만 아니고 예. 뭐 잠시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는 그죠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주 그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외교에서는 특히 더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게 사실 우리 이제 동양인들 우리 이제 아시아 쪽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체면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또 그 이 입장 이런 걸 또 이제 배려하는 그런 그 습관이 좀 있어서 보통 뭐 아닐 때 노라고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면전에서 잘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아닐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 문화적인 게 있고 그런데 아까 이제 상대방의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이런 거는 해야 되지만 역시 좀 뭐랄까요 정직하게 아닐 때는 좀 아니라고 해주고 상대방의 그 이해를 구하고 뭐 하는 그런 성실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더라고요. 네. 뭐 대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또 미중 전략 경쟁, 또 뭐 이런 국제 정세가 아주 험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제 관계 속에서 그 시그널을 읽는 것이 중요하실 텐데 외교관으로서 어떤 변화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아주 뭐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뭐 국제 관계라는 게
어느 한때 뭐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외교관 생활하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또 어려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이 또 하나의 굉장히 큰 격변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으로 인한 또 전쟁, 또 미중 전략 경쟁, 또 북한의 뭐 핵도발과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큰 변화를 우리가 조금 크게 보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기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네바 대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미국이랄지 또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어떤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또는 규범,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주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체계를 가져왔고 변화 속에서도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그 국가들의 형태를 보면 조금 기존에 우리가 그 공유해왔던 그런 가치 체계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들을 다들 하고 계신 거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그 위치를 선점을 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이제 해야죠. 그럼 뭐 정치 지도자만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가치적으로 지향해 나갈 지향점이 어딘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좀 분열화돼 있고 생각이 너무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너무 많이 좀 사라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어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할까 공감대를 할까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공유 뭐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교관들이 사실 최고 힘이 날 때는요. 국내가 단단하게 단결이 돼 있고 그렇죠. 국내가 우리 국가가 잘 나갈 때는 정말 외교관들이 힘이 납니다. 저절로 힘이 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단결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초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뭐 이런 성적보다도 먼 역사적 이런 걸 바라보면서 또 외교도 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 정립이 잘 되고 국가가 편안해야 그렇습니다. 외교도 잘 된다 이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그죠? 이차관님 그러면 이제 외교관으로 가시게 됐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가시게 됐습니까? 예, 지금 뭐 글쎄요. 왜 제가 외교관이 됐을까 하는 거를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부모님들은 뭐 법대 가서 법관이 되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넓은 세계에서 좀 뛰는 게 참 멋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그 막연한 동경심이랄까요? 뭐 그런 게 많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저는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다 할까? 그 기간을 그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외교관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데가 82년이니까 그리고는 40년이 흐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발전 궤도를 같이 하면서 외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네요. 초기와 지금 제가 이제 그 공직을 그만둔 그 시점하고의 차이가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행운하였다.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해외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근무를 한 곳 중에 하나가 워싱턴, 미국이었는데요. 예. 80년대입니다. 말인데 그 본부에서 그 지시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들고 미국의 원조 네, 네. 담당하는 기관에 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원조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아? 우리 그때 원조 받던 때죠. 예, 예. 원조 주는 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한 그 무렵이었는데 질문이 전부 그 미국의 원조 주는 네, 네. 노하우, 테크닉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지를 들고 미리 보내주고 가서 만나서 이렇게 물었더니 그쪽 담당관이 나이가 꽤 드신 분이었는데요. 자기 오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한국이 자기가 그 공무원 생활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하면 한국이 원조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네. 뭐 그런 거를 물어보러 왔었는데 네. 그 젊은 외교관이 지금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를 잘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다. 자기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역지사지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 수준으로 온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1989년, 10년, 1990년 그 88 무렵이거든요. 올림픽 끝나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기지개를 펴고 발전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위치에 왔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무렵이고 실제로 국제협력단이라고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코이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이제 무상원조 기관인데 1991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이제 쭉 그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왔고요. 제가 제네바에 그 대사를 할 무렵에 웅크타드라고 있습니다. 이 웅크타드라는 게 유엔 기구인데 유엔 무역개발 회의라는 건데 이제 개도국이 어떻게 하면 무역과 또 이렇게 발전 전략을 통해서 개도국도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국제기구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우리도 회원국으로 쭉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대사를 하는 동안에 한국은 이제 개도국 그룹에 있지 말고 선진국 그룹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옮기겠다고 그랬더니 다들 찬성을 해줘가지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때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우리가 옮겼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 국내 뉴스도 좀 나고 했었는데요. 예, 예. 우리 국민들의 좀 자부심을 우리가 이제 늘 우리는 아직도 좀 뭐랄까 발전하는 나라로 생각하지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까지는 우리 우리가 의식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죠. 예, 네. 안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발전된 나라로서 해외의 다른 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훨씬 높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됐던 아까 것 같습니다. 88년, 89년 그때 말씀을 하시는데 저 88년 올림픽 때 그 업무 담당관 해가지고 약물 검사, 도핑 테스트, 약물 예. 검사하고 예, 뭐 거기 온 선수들 진료 때문에 이제 좀 나가 있었거든, 파견을 나가 있었거든, 네. 교수로 있으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오신 분들, 특히 그 기자나 이런 분들이 한국 와서 너무 놀라고 갔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은 6.25 이후에 폐허가 된 한국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데 이렇게 변하다니 우리는 그동안에 뭐 했는가 이런 걸 느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발전이 또 외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죠? 또 외교가 또 국가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서로 이런 굉장히 밀접한 이런 상호관계에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관님, 외교란 뭐 이거다 이렇게 딱 잘라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런지. 예, 뭐 어떻게 보면 또 답이 쉬울 수도 있는데요. 예. 두자라고 하면은 외교는 국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넉자로 하라 그러면 외교는 국익 추구다. 예. 결국 외교라는 게 뭐
대한민국의 생존과 또 번영을 위해서 해외에서 우리의 그 국익을 최대한 챙기는 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거나 깨거나 늘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국익이죠. 네, 그 국익에는 어떤 경제적인 또 이득도 있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또 그런 가치, 네, 민주주의, 시장 경제, 문화, 네. 창달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도 다 국익 개념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나아가면서 또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또 못 사는 네. 그런 또 개도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개도국들에 우리가 온전한 그런 눈길을 주면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네, 네. 그 한 세대에 우리처럼 이렇게 경제 발전을 눈부시게 한 나라가 세계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이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길래 또 어떤 여건이었길래 이렇게 경제 발전을 급속도로 한 세대 안에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굉장히 큰데 그런 그 노하우를 우리 세대가 이제 전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국익 추구라고 그랬지만 그 국익에는 남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만 잘 살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남들과 같이 더불어 잘 살면서 대한민국이 그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인류와 나누는 그런 좀 더 넓은 개념의 국익 그거를 추구하는 게 성숙된 대한민국의 어떤 지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아주 어려운 문제를 쉽게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향후에 뭐 꿈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사실 이제 작년 12월에 주 제네바 대사를 마치고요. 금년 2월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면서 이제 지금은 법률회사에 옮겨와 있습니다만은 뭐 꿈이라고까지는 없고요.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직생활을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결국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 보답하는 길이 뭘까 하는 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역시 또 이제 민간에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축적한 경험이라 할지 또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민간과 함께 또 공유하는 게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국가에 또 보답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민간에서도 또 열심히 뛰어야죠. 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병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아닙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